마을복지센터 1층 안내 데스크는 오후 3시 무렵이 가장 분주했다. 주민등록 등초본, 기초연금 문의, 만방비 지원 신청까지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왔다. 김아라 32는 계약직 상담사로 일하며 하루에도 수십 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를 반복했다. 어깨까지 오는 단정한 머리에 네이비 블라우스를 입은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스며 있었다. 남편은 해외 해상 플랜트 현장에 나가 있었고 5살 아이는 어린이집에 맡겼다. 허리로 내려오는 피로는 늘 같은 곳을 찔렀다. 대기번호표를 뽑은 시민들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렸다. 형광등, 불빛 아래 서류를 정리하는 아라의 손이 바쁘게 움직였다. 복사기 소리, 전화벨, 발걸음 소리가 뒤섞인 복지센터 특유의 소음이 공간을 채웠다. 벽면에는 각종 복지제도 안내 포스터가 빼곡히 붙어 있었다. 그날 민원인 한 명이 서류 누락으로 재방문을 하게 되었다. 아라는 미안하다고 다시 한번 안내했지만 중년 남성 민원인은 시간이 돈인데 이런 걸 2번 오게 하냐며 고성을 질렀다. 그의 목소리가 대기실 전체에 울려 퍼지자 다른 시민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봤다. 그 소리를 듣고 관리운영팀 박교환 팀장 48이 나타났다. 올백으로 넘긴 머리, 지나치게 반듯한 넥타이, 다림질이 완벽한 와이셔츠. 그는 권위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성큼성큼 걸어왔다. 아라를 한쪽으로 불러 세우더니 주변이 다 보는 앞에서 말했다. 김아라 씨, 우리 센터 이미지가 땅에 떨어지는 건 알아요? 이런 실수는 팀을 욕보이는 거예요. 민원인 앞에서 공식 사과문 읽읍시다. 바로 지금. 아라는 당황했다. 얼굴이 붉어지며 목소리가 떨렸다. 팀장님, 죄송합니다. 제 실수 맞습니다. 다만 공개적으로 사과문 낭독은 말대꾸 절차대로 해요. 오늘 안에 실수 경위 사과문 작성해서 칸관 게시판에도 붙이고요. 데스크 뒤쪽에서 일하던 장미의 선임 40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단발머리에 베이지색 가디건을 입은 그녀는 오랜 경험으로 다져진 침착함을 보였지만 지금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팀장님, 공개 게시까지는 과한 것 같습니다. 내부 경고로 처리하고. 박 팀장은 눈썹을 치켜세웠다. 장 선임, 책임 회피 도와주는 거예요? 공간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대기표 번호가 울려도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민원인들은 숨을 죽이고 이 어색한 상황을 지켜봤다. 그때 유리문이 열리며 낡은 야구 모자를 눌러 쓴 노인이 들어왔다. 송만복 67점, 아라의 시아버지였다. 회색 운동복에 편안한 운동화를 신고 새벽 시장에서 사온 과일과 들기름으로 무침한 콩나물 반찬통이 든 봉지를 들고서였다. 그는 며느리를 보고 웃으려다가 공기 중의 냉기를 눈치채고 미간을 조였다.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다. 30년 넘게 버스 기사로 일하며 다져진 침착함이 그의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느껴졌다. 아라야, 무슨 일이냐? 아라가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님, 괜찮아요. 업무 중이라. 박 팀장은 노인을 위아래로 훑었다. 여긴 민원 공간입니다. 가족분은 밖에서 기다리시죠. 만복은 가볍게 고개 숙였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의외로 단단했다. 그럼 민원부터 보겠습니다. 제 민원은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공개 처분 중단 요청입니다. 만복은 전직 시내버스 기사였다. 30년 넘게 승객과 시간을 지키던 습관은 말투를 느긋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경계선을 넘는 순간엔 반드시 브레이크를 밟는 법을 알고 있었다. 팀장님, 제 직업병이 하나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을 보면 경적 대신 손부터 듭니다. 정차하라고요. 지금 그 말을 해야 할 때 같습니다. 박 팀장은 코웃음을 쳤다. 어르신, 이건 내부 교육입니다. 민원과 무관해요.
만복은 안내 데스크 위에 놓인 고충부당대우 신고, 절차, 팸플릿을 집어들었다. 노안경을 꺼내 쓰고 작은 글씨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또박또박 읽었다. 그의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찬 태도가 주변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했다. 여기 있네요. 공개망신 금지. 사과 강요 금지. 내외부 민원인은 고충 접수권을 가진다. 장선임. 팸플릿 내용 맞지요? 장미애가 고개를 끄덕였다. 박 팀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팀장님, 제 며느리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건 개인과 조직이 절차로 바로잡을 일이지. 사람을 한가운데 세워죄인처럼 낭독시키는 방식으로 해결할 일은 아닙니다. 만복의 목소리는 높아지지 않았지만 공간 전체에 울려 퍼졌다. 30년간 마이크를 잡고 정류장을 안내하던 습관이 그의 말에 명확성을 더했다. 저는 오늘 사과문 낭독과 현관 게시에 반대하는 민원을 공식 접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발언은 제가 녹음도 했습니다. 앞쪽 카메라도 저희를 보고 있네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다. 녹음 앱이 작동 중이었다. 동시에 천장의 CCTV 카메라를 가리켰다. 공간의 동공이 커졌다. 박 팀장은 목소리를 낮췄다. 요즘 어르신들은 조직 운영을. 만복이 말을 잘랐다. 버스 안에서도 그 말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 승객들 참견이 심하다. 하지만 브레이크는 운전석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승객에게도 비상벨이 있지요. 저는 지금 그 벨을 눌렀을 뿐입니다. 절차대로 합시다. 아라가 입술을 더 세게 씹었다. 부끄러움과 안도감이 교차했다. 시아버지의 개입이 고마우면서도 민망했다. 그러나 동시에 처음으로 자신이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잘못을 인정했다. 서류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실수였다. 하지만 그 인정이 모욕의 연료가 되는 건 원치 않았다. 실수는 고쳐야 할 문제지. 사람을 깎아내릴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분명히 깨달았다. 대기석의 민원인들도 상황의 변화를 감지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직장 내 훈계로 여겼던 것이 점차 인권과 절차의 문제로 확장되는 것을 지켜보며 그들도 자신들의 경험을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장미애는 조용히 팸플릿을 다시 정리하며 내심 만복의 용기에 감탄했다. 오랫동안 이런 상황을 목격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자신을 반성했다. 이튿날 센터 본부 감사팀에서 두 사람이 내려왔다. 유리 안경을 쓴 젊은 감사관 한정호 34는 깔끔한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들고 나타났다. 그는 차분한 말투로 직원들을 인터뷰했다. 회의실에서 개별 면담이 진행되었고 장미애는 오래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실적 압박이 심했습니다. 민원 처리 속도 대시보드가 매일 게시되는데 빨간 칸이 뜨면 모두 눈치를 봅니다. 팀장님은 속도와 이미지를 이유로 공개, 경고를 자주 했습니다. 어제는 선을 넘었습니다. 감사관은 조용히 기록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책상 위에는 전날의 CCTV 영상 파일과 녹음 기록, 그리고 여러 직원들의 진술서가 정리되어 있었다. 박 팀장은 별도 조사에서 팀 운영의 일환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감사관은 데스크 위에 팸플릿과 CCTV 파일, 현장 녹음본을 차례로 정리하며 객관적인 사실들을 확인했다. 점심 무렵 만복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빈손이었다. 어제와 같은 회색 운동복에 야구 모자 차림이었지만 표정은 한결 부드러웠다. 그는 안내 데스크 가장자리에서 조용히 아라를 향해 말했다. 사람들이 많을 때는 목소리가 커져도 사실은 속삭임이 필요한 법이야. 어제는 내가 크게 말해서 미안하다. 아라가 고개를 저었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저는 사과문을 쓰며 제 잘못만 떠올렸는데 어제 처음으로 나의 품위도 생각했습니다. 대기실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어제의 사건이 직원들과
민원인들 모두에게 무언가를 남긴 것 같았다. 사람들은 서로를 조금 더 조심스럽게 대하고 있었다. 만복은 며느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야.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거지. 감사 결과 통보는 일주일 뒤에 나왔다. 공식 문서가 각 직원들에게 전달되었고 관련자들은 회의실에 모여 결과를 청취했다. 박 팀장은 직무에서 배제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공개 모욕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인사행위, 절차 위반이 사유였다. 장미애는 관리 책임 소홀로 경고 조치를 받았으나 동시에 고충센터 내 내부 교육 담당으로 전보되었다. 아라는 공식 경고가 철회되었고 상담 매뉴얼 개선 TF에 합류했다. 결과 발표가 있던 날 오후 각 팀장은 빈 사물함 앞에 앉아 있었다. 평소에 완벽한 정장 대신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었다. 그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눈빛이었다. 만복이었다. 어르신,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는 결과가 억울합니다. 만복은 의자를 끌어와 마주 앉았다. 억울함은 누구에게나 자리를 요구합니다. 다만 그 자리가 사람의 가운데인지 절차의 가운데인지는 스스로 골라야 합니다. 제가 왜 절차를 무시했겠습니까? 민원은 감정입니다. 감정은 빠릅니다. 저는 속도를 관리한 겁니다. 박 팀장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자신의 방식에 대한 확신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스며들고 있었다. 만복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속도계만 본 채 브레이크 유격을 점검하지 않은 거지요. 민원은 감정이지만 답은 언제나 절차입니다. 감정을 달랜 다음 절차로 안내하는 것. 어젯밤 저는 그걸 생각하며 잠들었습니다. 박 팀장은 입술을 깨물었다. 제가 평생 처음으로 사과문을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과문은 낭독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읽으라고 있는 겁니다. 만복의 말은 무겁지 않았지만 박 팀장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다. 30년간 버스를 몰며 터득한 지혜가 담긴 말이었다. 상담 매뉴얼 개선, TF는 작은 회의실에서 시작되었다. 아라, 장미애, 그리고 몇 명의 다른 직원들이 둘러앉아 변화의 설계를 논의했다. 화이트보드에는 기존 문제점들과 개선, 방안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3가지 주요 변화가 결정되었다. 첫째, 공개 경고 금지 조항을 매뉴얼 첫 페이지로 올리고 모든 시정 조치는 밀폐형 상담실에서 하도록 했다. 둘째, 사과와 설명을 분리했다. 실수가 발생하면 즉시 간단히 사과하되 원인과 해결 절차는 휴게 공간에서 차분히 설명하도록 표준화했다. 셋째, 처리 속도 대시보드는 개인 실명 대신 팀 단위로 바꾸고 빨간 칸 대신 추가 지원 요청이라는 메시지를 띄웠다. 장미애는 새로운 교육 책임자로서 이런 변화들을 체계화하는 데 집중했다. 시스템이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핵심 신념이 되었다. 아라는 개선한 교육 영상의 내레이션을 맡았다. 작은 녹음실에서 원고를 읽으며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다. 사람에게 모욕을 주지 않고 시스템에 피드백을 준다. 이 문장은 회의실 벽에 액자에 넣어져 붙었다. 글씨체는 단순했지만 그 의미는 무겁고 깊었다. 모든 직원들이 이 원칙을 마음에 새기고 일상 업무에 적용하려고 노력했다. 장미애는 교육 현장에서 묵직한 첫마디를 늘 반복했다. 우리는 실수를 숨기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을 가운데 세우지 않습니다. 이 말은 점차 센터의 문화가 되어갔다. 실수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개인을 질책하는 대신 시스템을 점검하고 공개적 처벌 대신 조용한 교육과 개선을 추구했다. 만복은 구경꾼이 아니었다. 버스 기사 시절 노조 대의원을 했던 그는 고충센터 외부 자문단에 자원했다. 회색 운동복 대신 깔끔한 셔츠를 입고 센터에 나타난 그의 모습은 새로웠다.
그는 상담사들에게 대화의 브레이크를 알려주었다. 잠시 멈추겠습니다. 확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라는 한 문장이 어떻게 분노를 내려놓게 하는지, 어떤 눈높이로, 어느 시점에 꺼내야 하는지 실제 사례를 들어 교육했다. 30년간 버스를 몰면서 배운 건 급브레이크보다 예측 운전이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터진 다음에 수습하려 하지 말고 미리 완충 장치를 마련해 두는 거죠. 가끔 민원실에 다시 화가 치밴 사람이 들어오면 만복은 가장자리 의자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번호표를 뽑아주셨나요? 저도 방금 뽑았습니다. 같이 기다립시다. 그 문장이 기묘하게 온도를 낮췄다. 초여름, 본부에서 열린 모범 사례 발표회 강당은 각 센터의 직원들로 가득했다. 아라와 장미애, 그리고 만복이 나란히 섰다. 아라는 단상에서 짧게 숨을 들이켰다. 원고 위 가장자리엔 아이가 그린 버스, 그림이 붙어 있었다. 할아버지를 위해 그린 것이었다. 우리는 실수로부터 배웁니다. 하지만 그 배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절차여야 합니다. 제 실수는 문서 체크리스트를 바꾸었고 팀의 대응 언어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모욕 없이 성장시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경청했다. 아라의 목소리는 처음엔 떨렸지만 점차 단단해졌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